Ich bin ein Übersetzer. 저 통역 거짓말이에요. 낡은 앞치마를 두른 노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완벽한 독일어였습니다. 그것도 하노버 정통 발음으로요. 와인 잔을 들고 있던 며느리 해리의 손이 얼어붙었고 독일 재벌 밀러 회장은 깜짝 놀라 그 노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몸이 안 좋으셔서 그래요. 어서 방으로 가세요. 해리가 수님의 팔을 잡으며 웃음을 짜냈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죠. 해리의 아버지가 수님의 앞치마를 잡아챈 순간 낡은 앞치마가 찢어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금빛 브로치 하나가 샹들리에 빛을 받아 반짝였죠. 그걸 본 밀러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화려한 다이닝룸 한가운데서 이 초라한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졸이라 업신여기며 설거지나 시키던 시어머니 앞에 독일 재벌 회장이 무릎을 꿇다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인생만표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인생만표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이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년 전 서울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 앞에 낡은 짐가방 하나를 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수님 65살. 누가 봐도 시골에서 갓 올라온 평범한 노인이었죠. 수님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입꼬리만은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었죠. 아들 진우에게 걱정을 주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본능이었습니다. 3개월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아들 진우의 사업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죠. 5억 원이라는 빚이 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고 수님은 남편의 보험금과 퇴직금을 모조리 털어 아들에게 건넸지만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때 손을 내민 건 며느리 해리의 친정이었습니다. 해리의 아버지, 강남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 사돈간에 이 정도는 해야지. 라며 5억을 정리해 주겠다고 나섰죠. 수님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남에게 빚지는 걸 가장 싫어하던 사람이었지만 아들이 무너지는 걸 눈뜨고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수님은 스스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제가 가서 집안일을 도울게요. 빚진 만큼 몸으로라도 갚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수님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섞인 울음을 못 들은 척하면서요. 문제는 하나 있었습니다. 진우가 처가에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우리 엄마는 시골에서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에요. 배운 건 없지만 성실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해버린 거였죠. 아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것도 모자라 어머니까지 처가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 그 젊은 남자의 가슴을 얼마나 찢어 놓았겠습니까? 수님은 아들의 그 거짓말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중졸이라는 가면을 더 단단히 썼죠. 학력을 물으면 고개를 숙이고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못 알아듣는 척 눈을 깜빡였습니다. 며느리 앞에서는 절대로 신문을 펼치지 않았고 텔레비전 뉴스가 나오면 슬쩍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짐가방 맨 밑바닥에 낡은 독일어 사전 한 권이 들어 있었죠. 표지가 달아서 글씨도 제대로 안 보이는 그 사전은 수님이 40년 가까이 곁에 두고 살아온 물건이었습니다. 사전의 첫 페이지를 넘기면 바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는데 사진 속의 젊은 여자는 지금 이 초라한 노인과는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당당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죠.
가슴에는 작은 금빛 브로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수님은 그 사진을 손끝으로 한번 쓸어내린 뒤 사전을 조용히 닫고 짐가방 밑에 다시 묻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사전이 꺼내질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수님은 현관 앞에 서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펜트하우스 복도에서 나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새 가구 냄새, 방향제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향수 냄새까지. 수님이 살아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냄새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작은 아파트에서는 된장찌개 냄새와 빨래, 세제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남편이 떠난 뒤 그 냄새가 하루하루 옅어지는 게 수님에게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냄새가 사라지면 사람도 정말 사라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수님은 짐가방 손잡이를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이제 이 낯선 냄새의 집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해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수님을 맞았죠. 하지만 수님의 낡은 짐가방 위에 시선이 잠깐 머물렀다가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걸 수님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해리야, 패 끼치지 않을게. 구석에 작은 방 하나만 내주면 살림은 내가 다 할게. 수님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해리는 짐가방을 들어주는 신용도 하지 않은 채 뒤돌아서며 가볍게 한마디를 던졌죠. 어머님, 주방 옆에 조그만 방이 있는데 거기가 제일 아늑할 거예요. 누구 간섭도 안 받고 어머님만의 공간이 되실 거예요. 해리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수님이 안내받은 곳은 주방 옆 보일러실을 개조한 2평짜리 골방이었습니다. 창문은 환풍구 하나뿐이었고 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며느리가 아늑하다고 표현한 그 방은 이 넓은 펜트하우스에서 가장 좁고 가장 어두운 구석이었습니다. 수님은 짐가방을 좁은 바닥에 내려놓고 환풍구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겨진 골방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죠. 무의식이었을 겁니다.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건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그 언어를 수님은 마치 기도처럼 나직하게 의졸이다가 스스로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죠. 골방의 곰팡이 냄새 속에서 수님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가슴에 묻은 채 수님의 합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수님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건넨 그 다정한 미소 뒤에 어떤 얼굴이 숨어 있는지를요. 독일 하노버,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고풍스러운 정원이었습니다. 잔디 위에 하얀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 2개가 놓여 있었죠.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는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고급 실크 정장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독일 정부가 수여한 훈장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등은 꼿꼿했고 턱은 자연스럽게 들려 있었으며 찻잔을 드는 손끝에는 어딘가 익숙한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수님 65살. 3개월 전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만찬장 바닥에 엎드렸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수님은 더 이상 중졸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정원 건너편에서는 깔끔한 슈트 차림의 아들 진우가 커다란 꽃다발을 안고 어머니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그림자가 말끔히 걷혀 있었고 눈가에는 웃음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백발의 노신사가 정중하게 차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독일 정밀 의료기기 기업 밀러 메디컬의 수장, 밀러 회장이었죠.
유럽 재계에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물이 찻잔을 양손으로 받쳐들고 수님에게 건네는 모습은 제자가 스승을 모시는 그것이었습니다. 수님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1년 동안 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았던 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손에는 낡은 행주 대신 독일 정부가 인정한 마이스터의 권위가 들려 있었죠. 진우가 꽃다발을 건네며 수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을 잡는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수님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죠. 어머니였으니까요. 아들이 우는 모습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건 그 아이의 자존심을 또 한 번 건드리는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무릎 위에 올려둔 낡은 독일어 사전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40년을 함께한 그 사전은 이제 표지가 거의 너덜너덜해져 있었지만 첫 페이지에 끼워둔 바랜 사진 한 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사진 속 젊은 수님의 가슴에 달려있던 작은 금빛 브로치. 지금 이 순간 그와 똑같은 브로치가 수님의 실크 정장 가슴 위에서 하노버의 아침 햇살을 바닥잇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교묘했습니다. 수님을 지켜보던 밀러 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20년 동안 찾았습니다. 밀러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죠. 수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스,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어. 다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었을 뿐이야. 밀러 회장은 그 말의 무게를 알았는지 고개를 깊이 숙였죠. 20년 전 자신에게 한국어와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 주었던 스승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 골방에서 걸레를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막 알게 된 제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수님은 사전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 해리가 절대로 세상에 나오지 않길 바랐던 서류 한 장이 접혀 있었죠. 수님은 그 서류를 손끝으로 한번 쓸어내린 뒤 사전을 다시 덮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골방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걸레를 쥐던 그 노인이 어떻게 독일 국빈의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못된 며느리 해리는 대체 어떻게 되었는지를요. 다시 1년 전 수님이 펜트하우스 골방에 짐을 풀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합가 첫날 밤 수님은 골방의 딱딱한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환풍구 사이로 들려오는 거실의 소리가 귀에 꽂혔거든요. 해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하고 있었죠. 목소리 톤이 낮에 수님을 맞이하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나긋나긋하던 말투가 사라지고 날카롭고 건조한 본래의 목소리가 환풍구를 타고 흘러들어왔죠. 엄마 시엄마 왔어. 아는 게 없어서 그런지 시키는 대로 참 고분고분해. 해리가 킥킥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계약하는데 걸리적거리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뭐 어차피 부엌에만 있을 테니까. 수님은 환풍구 아래에서 눈을 뜬 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이불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러움이었죠. 아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평생을 묻기로 한 사람에게 돌아온 첫 번째 대답이 아는 게 없어서 고분고분하다는 비웃음이라니요. 하지만 수님은 이불을 끌어올려 입을 막고 소리를 삼켰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했으니까요. 아들의 빚이 남아 있었고 이 집의 호의가 아직 필요했으니까요. 수님은 눈을 감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찮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 진우만 다시 일어서면 그걸로 된 거라고요.
그런데 수님은 그날 밤 하나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해리가 전화 끝에 한마디를 더 덧붙였다는 걸요. 이번에 밀러 계약만 따내면 진우한테 더 있을 이유도 없잖아. 그때 깔끔하게 정리하자. 그 말은 환풍구를 타고 내려왔지만 수님은 이미 이불 속에서 서러움을 삼키느라 듣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계획은 아직 수님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아주 곧 닿게 될 겁니다. 수님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골방의 환풍구 사이로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수님은 이불을 개고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죠. 며느리와 아들이 일어나기 전에 아침 준비를 마쳐놓는 게 이 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수입산 치즈, 유기농 샐러드, 저탄수화물 빵. 수님에게는 낯선 것들 뿐이었죠. 하지만 수님은 망설이지 않고 도마를 꺼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재료든 손에 쥐면 가장 맛있는 조합을 찾아내는 건 수님에게 밥 짓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샐러드 위에 올린 드레싱의 비율, 빵 위에 얹은 치즈의 두께, 접시 가장자리에 놓인 과일의 배치까지. 수님이 차려놓은 아침 식탁은 호텔 조식처럼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자신의 자리를 차리지 않았죠. 접시 2개, 포크 2벌. 며느리와 아들 것만 준비한 뒤 주방 구석에 서서 두 사람이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7시가 되자 해리가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이었지만 수님이 차려놓은 식탁을 보는 순간 눈이 한번 커졌다가 이내 원래대로 돌아왔죠. 놀란 기색을 숨기는 게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걸 다 하셨어요? 해리가 의자에 앉으며 포크를 들었죠. 별거 아니야. 냉장고에 있는 거 좀 꺼냈을 뿐인데. 수님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해리는 샐러드를 한 입 먹더니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가 문제였습니다. 어머님은 참 세상 때 안 묻은 투명한 분이라서 다행이에요. 해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칭찬처럼 들렸죠. 요즘 사람들처럼 복잡하게 머리 쓰는 일보다 이렇게 정직하게 몸 움직이는 게 어머님 성품엔 딱이죠? 수님의 손이 수건 위에서 멈췄습니다. 지금 이 말이 칭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죠. 살아오면서 사람의 속뜻을 읽는 데는 누구보다 빠른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님은 그저 웃었습니다. 그래, 나는 머리 쓰는 건 잘 못해. 대신 손은 부지런하지. 수님이 허허 웃으며 싱크대로 돌아섰죠. 해리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돌려가기가 통했다고 확신한 얼굴이었죠. 그날 오후 해리는 수님에게 수입 크리스탈 와인잔 세트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거 좀 닦아주실 수 있으세요? 다음 주에 손님이 오시거든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잔을 받았죠. 크리스탈 잔을 다루는 건 수님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대사관 시절 국빈 만찬 전날이면 100개가 넘는 와인 잔의 얼룩을 일일이 확인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님이 잔 하나를 들어 빛에 비춰보며 조심스럽게 닦고 있을 때 해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해리가 수님의 손에서 잔을 살며시 빼앗았죠. 이건 워낙 귀한 아이라 어머님이 다루시기엔 조금 과분할 수도 있어요. 어머님 손목 상하실까봐 제가 하는 거예요. 해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다정했죠. 하지만 그 문장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당신은 이걸 다룰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였죠. 수님은 빈손이 된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피맛이 번지기 전에 이를 풀었죠. 이 집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건 사치였으니까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싱크대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탈 잔 대신 밥그릇을 닦으면서요. 그날 저녁 진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해리는 현관에서부터 진우의 팔짱을 끼며 거실로 들어왔죠. 그리고 수님이 보는 앞에서 자연스럽게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 아침을 차려주셨는데 정말 맛있었어. 어머님 손맛이 진짜 대단하시다니까? 해리가 진우를 올려다보며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나 어머님한테 크리스탈 잔 닦는 거 부탁드렸다가 어머님 손목 다치실까봐 내가 도로 가져왔어. 어머님한테 무리한 일 시키면 안 되잖아. 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해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고마워, 여보. 엄마한테 잘해줘서. 진우의 그 한마디에 해리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죠. 완벽한 효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님은 주방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행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천천히 풀렸죠. 아들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설령 그 행복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 해도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아들의 얼굴에 웃음이 있다는 것만으로 수님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 밤 골방에 누운 수님은 또다시 환풍구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해리가 진우에게 말하는 목소리였죠. 여보, 어머님 무릎이 안 좋으시잖아. 계단 오르내리시면 힘드실 테니까 주방 옆 방이 제일 편하실 거야. 내가 어머님 생각해서 거기로 모신 거야. 진우가 고마워, 여보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님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죠. 자신이 이 골방에 있는 이유가 무릎 때문이라니요. 해리는 거짓말 하나를 할 때도 상대방이 감동받을 수 있는 포장을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장이 가장 무서운 부분이었죠.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가장 구석진 곳으로 밀어내고 그 밀어냄조차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화법이었으니까요. 수님은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펼쳤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참을 때다. 아들의 빚이 남아있고 이 집의 지붕이 아직 필요하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눈을 감았죠. 수님은 이불 속에서 두 손을 펼쳐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등이 이미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불과 이틀 만에 세제와 찬물이 피부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악수를 청하는 사람마다 손이 참 따뜻하시다는 말을 들었던 손이었죠. 그 손이 지금은 며느리의 크리스탈 잔을 닦다가 빼앗기고 남의 집 싱크대에서 밥그릇을 문지르고 있었죠. 수님은 손을 오므려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펼쳤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아들만 다시 일어서면 이 손이 거칠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하지만 잠이 들기 직전 수님의 입술 사이로 또다시 한국어가 아닌 단어 하나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거의 한숨처럼요. 수님은 스스로 그 소리에 놀라 이불을 끌어올렸지만 이미 늦었죠. 몸이 기억하는 건 머리가 지울 수 없었으니까요. 합가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수님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해서 밤 11시에 끝났죠. 아침 식사 준비, 빨래, 청소, 장보기, 저녁 식사 준비, 설거지. 한 번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주말이라고 달라지는 건 없었죠. 오히려 주말에는 해리의 친정 식구들이 놀러 오는 날이라 일이 2배로 늘었습니다. 수님의 손은 눈에 띄게 거칠어졌습니다. 손등이 갈라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올랐지만 수님은 핸드크림 한 번 바르지 않았죠. 이 집에서 자신에게 돈을 쓰는 건 빚을 더 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해리의 독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었습니다. 대놓고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는 게 아니었죠. 해리는 항상 웃고 있었고 항상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죠. 어느 날 아침 수님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해리가 주방에 들어오더니 냄비 뚜껑을 열고 한번 킁킁거렸죠. 그러고는 소금통을 들어 된장찌개 위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어머님과는 항상 좀 촌스러워요. 제가 좀 맞출게요. 해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정성껏 맞춰놓은 간을 단 2초 만에 망쳐놓고서도 도와주는 것이라는 표정이었죠. 수님은 아무 말 없이 국자를 들어 찌개를 저었습니다. 짜디짠 냄새가 올라왔지만 수님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그 다음 날은 더했습니다. 수님이 아끼던 낡은 조리도구들, 수님이 오래 쓰던 낡은 조리도구들을 해리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거든요. 어머님, 이거 세균 덩어리예요.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제가 정리한 거예요. 새 거 사드릴게요. 해리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한 뒤 수님의 것을 하나씩 빼앗아 갔죠. 해리의 가스라이팅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진우가 있을 때였습니다. 진우가 퇴근하면 해리는 마치 스위치를 누른 듯 다른 사람이 되었죠. 수님에게 최고급 비타민을 건네며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제가 특별히 구한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역시 우리 해리가 최고야 라고 웃었죠. 하지만 진우가 출근하고 나면 해리는 그 비타민을 도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어차피 비싼 건지도 모르실 텐데 그냥 물이나 많이 드세요. 수님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노를 삼키는 게 아니라 분노조차 느끼지 않는 척하는 것이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걸 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해리의 친정어머니가 펜트하우스에 찾아왔습니다. 수님은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해리가 친정어머니를 안방으로 데려가며 문을 닫았죠. 하지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시엄마 완전 순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 불만 한마디 없어. 해리가 낄낄거리며 말했죠. 그래야지. 배운 게 없으니까 고분고분한 거야. 그게 어디야. 아는 게 있으면 오히려 더 피곤하지. 친정어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아빠 계약하는데 걸리적거리지만 않으면 돼. 어차피 밀러 건 끝나면 정리할 거잖아. 해리의 목소리에는 거리낌이 없었죠. 수님은 안방 문 앞에서 걸레를 쥔 채 그 대화를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정리라는 단어가 귀에 꽂힌 건 이번이 두 번째였죠. 합가 첫날 밤 환풍구를 타고 들려왔던 해리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서러움에 묻혀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지금은 달랐죠. 같은 단어가 두 번째 들리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해리는 처음부터 진우를 이용할 생각이었고 끝이 정해진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수님이 대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정리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수님은 정확히 이해했죠. 이 며느리는 처음부터 진우와 함께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필요한 것을 다 빼먹은 뒤 버릴 계획이었던 거죠. 수님이 자기도 모르게 걸레를 비틀고 있었던 거였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수님은 그 손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님은 골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죠. 지금까지는 아들의 빚 때문에 참았습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 은혜 자체가 거짓이라면, 이 집안이 보여주는 것들이 전부 연기라면
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죠.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심어진 씨앗은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자라나는 법이었죠. 수님은 짐가방 밑에서 낡은 독일어 사전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전의 표지를 손끝으로 더듬었죠. 사전을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무게감을 손바닥으로 느끼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죠.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보자. 수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환풍구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투명 인간으로 살기로 한 것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님의 침묵에는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생기고 있었죠. 해리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집의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비밀의 첫 번째 조각은 생각보다 빨리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수님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합가한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해리가 친정 어머니와 백화점에 간다며 나갔고 진우는 출근한 뒤라 펜트하우스에는 수님 혼자만 남아 있었죠. 수님은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안방, 욕실을 차례로 돌고 마지막으로 해리의 서재에 들어섰죠. 서재는 수님이 가장 조심스러워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해리가 유독 이 방만은 제가 직접 정리할 테니 어머님은 안 들어오셔도 돼요라고 여러 번 못을 박았거든요. 하지만 그날따라 서재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파쇄기가 켜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해리가 급하게 나가면서 끄는 걸 깜빡한 모양이었죠. 수님은 파쇄기를 끄려고 다가갔다가 발밑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파쇄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것들이었죠. 수님은 무심코 그 조각들을 주워 쓰레기통에 넣으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종이 조각 한쪽에 아들 진우의 이름이 찍혀 있었거든요. 김진우,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금액란에 찍힌 숫자. 수님의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았죠. 파쇄가 덜 된 조각들을 주방으로 가져가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 찢어진 종이를 이리저리 붙여보았죠. 손끝이 떨려서 조각이 자꾸 미끄러졌지만 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종이 조각 4-5개가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차입금 5억 원, 차입자 김진우, 실사용자. 그 뒤에 글씨는 파쇄되어 읽을 수 없었죠. 하지만 실사용자라는 3글자만으로도 수님의 머릿속에서는 천둥이 치고 있었습니다. 실사용자. 빌린 사람과 실제로 쓴 사람이 다르다는 뜻이었죠. 수님은 종이 조각을 내려다보며 두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5억 원. 아들 진우가 사업 실패로 진 빚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빚 때문에 남편의 보험금을 모두 털었고 그래도 모자라서 며느리 친정에 고개를 숙인 거였죠. 수님 자신이 이 집에서 걸레를 쥐고 골방에서 잠을 자는 이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그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5억을 실제로 쓴 사람이 진우가 아닐 수도 있다니요. 수님은 파쇄기 옆에 다시 가서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이미 갈려버린 종이들 사이에서 그나마 형체가 남아있는 조각들을 골라냈죠. 손톱이 갈리고 종이 조각에 손가락이 베어 피가 맺혔지만 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퍼즐이 맞춰졌을 때 수님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도박 사이트의 VIP 회원 카드 사본이었죠. 이름란에 적힌 건 아들 진우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엘이라는 3글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죠.
등급은 최상이었고 누적 사용 금액란에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님은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렸다기보다 온몸에서 힘이라는 힘이 모조리 빠져나간 것 같았죠. 눈앞에 펼쳐진 종이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해리가 도박으로 5억을 탕진했고 그 빚을 남편 진우의 사업 실패로 둔갑시킨 것이었죠. 해리의 친정아버지가 은혜를 베푸는 척 그 돈을 정리해 준 건 딸의 범죄를 덮기 위한 위장이었던 겁니다. 수님이 석 달 동안 이 집에서 걸레를 쥐고 골방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며느리의 돌려가기를 이 악물고 참아온 이유, 그 모든 것의 토대가 되었던 은혜라는 단어가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사기였죠.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죠. 이 집에서 소리를 내는 건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눈물이 턱을 타고 식탁 위에 종이 조각 위에 떨어졌고 잉크가 번지는 것을 보고서야 수님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증거가 젖으면 안 되었으니까요. 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펼쳐놓은 종이 조각들을 한 장 한 장 촬영했죠. 파쇄된 조각을 맞춰놓은 상태 그대로 도박 VIP 카드 사본, 차입금 서류의 잔해까지 빠짐없이 찍었습니다. 촬영을 마친 수님은 종이 조각들을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파쇄기 옆 쓰레기통에 넣고 서재 바닥에 흩어져 있던 것들도 원래 위치에 두었죠. 해리가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수님은 서재 문을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손을 씻었죠. 종이 조각에 베인 손가락에서 물과 함께 피가 흘러내렸지만 수님은 그 손으로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싱크대를 닦기 시작했죠. 해리가 백화점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돌아온 건 저녁 6시였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 청소하시느라 힘드셨죠? 해리가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다정하게 말했죠. 수님은 주방에서 고개만 살짝 내밀어 응, 다 해놨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해리는 서재 문이 닫혀 있는 걸 확인하고는 안심한 듯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죠. 수님은 저녁 준비를 하면서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칼날이 물을 내리치는 소리가 주방에 울렸죠. 규칙적이고 정확한 칼질이었습니다. 마치 감정이라고는 없는 사람처럼 일정한 리듬으로요. 하지만 수님의 머릿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 아들의 인생을 도박판에 던져놓고 그 죄를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빚을 갚아주는 척하며 나까지 이 집의 하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아들을 버리고 정리할 계획까지 세워놓았죠. 수님의 칼질이 한번 크게 빗나갔고 도마 위에 깊은 칼자국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수님은 골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짐가방 밑에서 낡은 독일어 사전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사전을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무게를 느끼며 어둠 속에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게. 수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죠. 이제 수님의 침묵은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죠. 무식한 시어머니의 가면을 더 두껍게 쓰고 이 집의 모든 비밀을 파헤칠 때까지 철저하게 투명 인간으로 남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님에게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무기가 하나 있었죠. 분노는 더 이상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칼날이 되어 가슴속에서 조용히 벼려지고 있었으니까요. 수님은 사전을 짐가방에 다시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환풍구 너머로 해리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이제 그 소리가 수님의 가슴을 찌르지는 않았죠. 분노는 더 이상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칼날이 되어 가슴속에서 조용히 벼려지고 있었으니까요. 5억의 진실을 알게 된 뒤 수님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고, 여전히 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았으며, 여전히 며느리의 돌려가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수님의 눈이 달라져 있었죠. 예전에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보던 눈이 이제는 바닥을 닦으면서도 주변의 모든 것을 훑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매일 밤 골방에서 메모를 했습니다. 낡은 독일어 사전의 여백에 해리의 행동 패턴을 적어 나갔죠. 몇 시에 외출하는지, 누구와 전화하는지, 서재에 몇 번 들어가는지, 어떤 서류를 파쇄하는지, 평생을 사람의 속마음을 읽으며 살아온 관찰력이 이제 며느리의 뒷조사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리가 거실에서 통화하는 목소리가 수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밀러 회장이 다음 주에 한국에 온대. 이번에 아시아 독점권 계약만 따내면 병원 경영난 한 방에 해결이야. 해리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죠. 수님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통역사? 당연히 구했지. 아빠 아는 사람이 소개해준 사람인데 우리 입맛에 맞게 통역해줄 거야. 밀러가 뭐라고 하든 좋은 쪽으로만 옮기면 되니까. 수님의 손이 수도꼭지 위에서 멈췄습니다. 우리 입맛에 맞게 통역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죠. 통역을 조작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외교 현장에서 통역의 정확성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뼈로 아는 사람으로서 수님은 그 한마디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밀러 회장이라는 이름. 수님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한번 크게 뛴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밀러라는 성은 독일에서 가장 흔한 성 가운데 하나였으니까요. 같은 사람일 리가 없다고 수님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님은 골방에서 해리의 서재에서 몰래 가져온 명함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해리가 냉장고에 붙여둔 메모에 적혀 있던 회사명을 기억해 두었다가 해리가 외출한 틈을 타 서재에서 관련 서류를 찾아낸 거였죠. 밀러 메디컬, 독일 하노버에 본사를 둔 정밀 의료기기 기업. 수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대표이사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수님은 사전을 꺼내 첫 페이지에 끼워둔 바랜 사진을 꺼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수님 옆에 수줍게 웃고 있는 금발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독일어로 존경하는 수님 선생님께 영원한 제자 한스 밀러라고 적혀 있었죠. 20년 전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러 왔던 청년. 그 청년이 지금 유럽 의료기기 업계를 호령하는 재벌이 되어 며느리의 집을 방문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죠. 운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막힌 우연이었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수님의 머릿속에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해리의 도박빚 5억 횡령 증거, 가짜 통역사를 동원한 사기 계획, 그리고 밀러 회장과 자신의 사제관계.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엮이는 순간 수님은 며느리의 사기극을 끝장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들 진우를 구해낼 수 있었죠.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되었습니다. 수님은 해리가 고용한 통역사의 이름을 서재 서류에서 확인한 뒤 옛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외교부 시절 함께 일했던 후배에게 이 사람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라고 부탁했죠.
이틀 뒤 돌아온 답은 수님의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그 통역사는 통역 자격증조차 없는 사람이었고 사기 전과가 2건이나 있었죠. 해리의 아버지가 돈을 주고 매수한 가짜 통역사였던 겁니다. 모든 것이 확인된 밤 수님은 골방에서 찢어진 앞치마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교하게 꿰매는 수님의 손놀림은 마치 수술대 위의 집도이처럼 정확했죠. 앞치마를 꿰매면서 수님은 만찬 당일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그려나갔습니다. 밀러 회장이 도착하면 가짜 통역사가 오역을 시작할 것이고 해리는 그 거짓 통역을 믿고 계약을 밀어붙일 것이며 밀러 회장은 자신의 말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분노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수님이 나서야 할 때였죠.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밀러 회장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지금의 수님은 낡은 앞치마를 두른 초라한 노인이었으니까요. 대사관 시절의 당당하고 기품 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생각에 가슴 한쪽이 쓸려나가는 것 같았지만 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수님은 바느질을 멈추고 짐가방에서 작은 금빛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밀러 회장이 대사관을 떠나던 날 선생님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건넸던 바로 그 브로치였죠. 20년 동안 한 번도 가슴에 달아본 적이 없었지만 수님은 이 작은 금빛 조각을 한 번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수님은 브로치를 앞치마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겉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자리였죠. 수님의 정체를 밝혀줄 마지막 열쇠가 낡은 앞치마 속에 숨겨진 것이었습니다. 만찬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해리는 들뜬 표정으로 만찬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죠. 꽃집에서 수입산 장미를 주문하고 케이터링 업체와 메뉴를 조율하고 자신이 입을 드레스를 3번이나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님에게는 어김없이 한마디를 던졌죠. 어머님, 이번 만찬에는 수준 높은 대화가 오가는 자리라 어머님이 옆에 계시면 오히려 소외감 느끼고 위축되실까봐 걱정돼요. 방에서 편하게 계시는 게 어머님을 돕는 거예요. 해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배려의 탈을 쓴 격리 명령이었죠.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을게. 수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죠. 해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고 수님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주방에 있을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 나는 그 주방에서 나올 거란다. 수님은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등 위로 흘러내렸고 종이 조각에 베어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위를 물이 지나갔죠. 따가웠지만 수님은 그 통증을 느끼며 오히려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 정도 통증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3달 동안 삼켜온 서러움에 비하면요. 만찬까지 사흘. 수님은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40년간 외교 현장에서 벼려온 실력과 3달 동안 이 집에서 모아온 증거와 20년 전 제자가 건넨 금빛 브로치 하나. 이 3가지가 수님의 무기였죠. 낡은 앞치마를 두른 65살 노인의 반격이 이제 사흘 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찬 당일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펜트하우스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죠. 케이터링 업체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꽃집에서 배달된 수입산 장미가 거실 곳곳에 배치되었으며 해리는 고급 투피스를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각도를 확인했습니다. 해리의 친정아버지도 일찍 도착해서 거실 소파에 앉아
계약서를 훑어보고 있었죠. 병원장답게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있었지만 연신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드러났습니다. 수님은 주방에 있었습니다. 해리가 시킨 대로 접시를 닦고 와인 잔을 세팅하고 냅킨을 접고 있었죠.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일하는 모습은 이 집에 온 첫날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님의 앞치마 안쪽 주머니에는 작은 금빛 브로치가 들어 있었죠. 그 브로치의 무게가 가슴에 닿을 때마다 수님의 심장은 조금씩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후 6시 밀러 회장의 차가 펜트하우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밀러 회장은 비서와 함께 현관에 들어섰죠.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수님은 주방 구석에서 살짝 고개를 내밀어 밀러 회장의 얼굴을 확인했죠. 백발의 노신사였습니다. 20년 전 대사관에서 수줍게 웃던 금발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눈매만은 그때와 똑같았죠. 사람을 바라볼 때 눈꼬리가 살짝 처지면서 부드러워지는 그 특유의 눈빛. 수님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해리가 현관에서 밀러 회장을 맞이하며 엉터리 독일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님은 주방에서 그 발음을 듣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해리가 환영합니다라고 말한 독일어 문장에는 격변화 오류가 3군데나 있었고 억양은 교과서에서나 볼 법한 딱딱한 것이었습니다. 밀러 회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수님은 놓치지 않았죠. 하지만 밀러 회장은 예의 바르게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테이블에는 해리와 해리의 아버지, 해리의 어머니, 밀러 회장, 그의 비서 그리고 가짜 통역사가 앉았죠. 진우는 회사 일이 있어 늦는다고 했고 수님은 당연히 테이블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해리가 만찬이 시작되기 직전 주방으로 와서 수님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거든요. 어머님, 손님들 눈에 안 띄는 동선으로만 조용히 다녀주세요. 그게 어머님도 마음 편하실 거예요. 해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죠. 절대 만찬장에 나오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주방과 만찬장 사이의 반투명 유리문 너머로 테이블의 대화가 고스란히 들려오고 있었죠. 수님은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가짜 통역사의 사기가 시작된 건 만찬이 시작되고 채 30분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밀러 회장이 독일어로 입을 열었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결코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그 독일어를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죠. 귀 병원의 사업 계획서를 검토했는데 수익이 나지 않는 응급센터를 줄이고 고가 병동을 늘리겠다는 발장은 의료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밀러 메디컬의 기기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부자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밀러 회장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죠.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가짜 통역사는 밀러 회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입꼬리를 올리며 해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께서 귀 병원의 수익 구조가 아주 혁신적이라며 감탄하셨습니다. 특히 고가 병동 확장 계획에 큰 관심을 보이시네요. 수님은 주방에서 그 통역을 듣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접시를 떨어뜨릴 것 같았거든요. 완전한 오역이었습니다. 아니, 오역이 아니라 사기였죠. 밀러 회장이 분노하며 비판한 내용을 정반대로 뒤집어 칭찬으로 둔갑시킨 것이었습니다.
해리는 그 거짓 통역을 곧이곧대로 믿고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죠. 해리의 아버지도 안도한 표정으로 계약서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이 자리에서 바로 서명하시는 건 어떨까요? 아시아 독점권, 서로 윈윈하는 거죠. 해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고 가짜 통역사가 그 말을 독일어로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원문 그대로 통역했죠. 서명을 독촉하는 내용이니 왜곡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밀러 회장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비판한 내용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없이 계약서를 밀어오는 이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밀러 회장은 계약서를 손끝으로 밀어내며 독일어로 다시 한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의료기기를 팔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수익 중심 사고는 천박합니다. 밀러 회장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묻어 있었죠. 가짜 통역사는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태연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계약 조건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하시면서 다만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수님은 주방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악물어서 턱 근육이 불끈 솟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죠. 타이밍이 중요했으니까요. 너무 일찍 나서면 해리가 상황을 수습할 여지가 생기고 너무 늦으면 밀러 회장이 자리를 떠버릴 수 있었습니다. 수님은 반투명 유리문 너머로 밀러 회장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분노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밀러 회장이 의자를 뒤로 빼기 시작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동작이었죠. 바로 그때 해리가 눈치 없이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회장님, 이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병원은 한국 최고의 의료그룹이 될 겁니다. 회장님의 기기가 가져올 수익이 정말 기대돼요. 가짜 통역사가 그 말을 독일어로 옮기는 것을 들은 밀러 회장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예의마저 사라졌습니다. 수익? 당신이 지금 내 앞에서 수익을 말하는 겁니까? 밀러 회장이 독일어로 낮게 으르렁거렸죠. 수님은 그 한마디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을 때 수님의 눈빛은 석 달 동안 이 집에서 보여주었던 그 어떤 표정과도 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보던 눈이 아니었죠. 수님은 앞치마에 묻은 물기를 천천히 닦고 주방 문 앞에 섰습니다. 밀러 회장이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나 이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선언하려는 바로 그 찰나였죠. 수님이 반투명 유리문을 밀고 만찬장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노인이 샹들리에 불빛 아래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본 해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어머님, 왜 나오셨어요? 몸이 안 좋으시면 방에 가서 쉬세요. 해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수님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해리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밀러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석 달 동안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언어가 이 순간 수님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완벽한 한오버식 독일어였습니다. Sir, dieser Dolmetscher spielt Ihnen was vor. 회장님, 저 통역은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수님의 목소리가 다이닝룸을 가로질렀습니다. 완벽한 한오버식 독일어가 샹들리에 아래 울려 퍼지는 순간 이곳의 공기가 통째로 얼어붙었죠. 와인잔을 들고 있던 해리의 어머니가 그대로 멈췄고 가짜 통역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하며 의자 뒤로 몸을 움츠렸죠. 해리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머님, 몸이 안 좋으셔서 그래요. 어서 방으로 가세요. 해리가 수님의 팔을 낚아챘죠. 입가에는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수님의 팔을 잡은 손끝에는 온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손톱이 수님의 살을 파고들었지만 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수님은 해리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밀러 회장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 병원의 수익 중심 경영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통역사는 그것을 칭찬으로 둔갑시켰죠. 회장님의 우려를 수익성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었습니다. 수님의 독일어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메스처럼 정확하게 이곳의 거짓을 갈라놓았죠. 밀러 회장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 초라한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독일어의 수준에 먼저 놀랐고 그 독일어의 정확한 내용에 두 번째로 놀랐죠. 자신이 한 말의 핵심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되짚는 이 노인의 통역 능력은 단순히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실전에서 벼려온 전문가의 것이었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밀러 회장이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놀라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목소리에서, 이 억양에서, 이 기품에서 뭔가 아득하게 익숙한 것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해리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노인이 미친 거다. 치매라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해리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님에게 다가가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우리 진우 씨는 어떡해요? 해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밀러 회장을 향해 돌아서며 시어머니가 치매가 있어서 가끔 이러세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벽한 효부 연기의 정점이었죠. 해리의 어머니까지 맞장구를 치며 어머님이 워낙 연로하셔서요라고 거들었습니다. 해리의 아버지가 수님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의 발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끌렸죠. 낡은 실내화가 벗겨져 맨발이 드러났고 해리의 아버지가 수님의 앞치마를 거칠게 움켜쥐는 바람에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다이닝룸에 울렸습니다. 수님이 석 달 동안 입고 닦고 빨고 기워가며 지켜온 그 앞치마가 어깨 부분부터 갈라지며 바닥에 떨어졌죠. 해리의 아버지가 수님을 밀어놓고는 손을 들어 올렸죠. 뺨을 때리려는 동작이었습니다. 수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그 손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해리의 아버지는 수님의 그 눈빛에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이를 악물고 손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멈추시오. 밀러 회장의 독일어가 이 자리를 갈랐습니다. 해리의 아버지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죠. 밀러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수님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찢어진 앞치마 위에 고정되어 있었죠. 앞치마가 찢어지면서 안쪽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미끄러져 나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금빛 브로치였죠.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바닥 위에서 반짝이는 그 브로치를 본 밀러 회장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밀러 회장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는 것이 그 눈동자 속에 고스란히 비치고 있었죠. 밀러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브로치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다루듯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그 브로치는 20년 전 자신이 직접 새겨서 선물한 것이었으니까요. 이것은 밀러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님은 해리 아버지의 소나기에 잡힌 채 밀러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브로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밀러 회장이 브로치를 가슴에 쥔 채 수님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곳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백발의 독일 재벌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숨을 쉬지 못했죠. 해리의 손에서 와인 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크리스탈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적막한 이 다이닝룸에 울렸습니다. 해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밀러 회장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어 수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경외가 뒤엉켜 있었죠. 선생님, 설마 하노버의 수님 선생님이십니까? 밀러 회장의 목소리가 아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해리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찢어진 앞치마도 벗겨진 실내화도 팔에 새겨진 손톱 자국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죠. 수님은 밀러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제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스, 오랜만이구나. 수님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잔함 속에는 40년 외교관의 위엄과 20년을 기다린 스승의 그리움과 석 달 동안 삼켜온 모든 서러움이 한 겹 한 겹 포개져 있었죠. 밀러 회장이 수님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유럽 재계의 거물이 낡은 앞치마 차림의 노인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이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은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중졸 시어머니라고 치매 노인이라고 비웃던 그 사람 앞에 독일 재벌 회장이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까요. 해리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죠. 의자 팔걸이를 잡고 겨우 버티고 있었지만 얼굴은 이미 사색을 넘어 흰 종이보다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가 늦은 퇴근을 마치고 돌아온 거였죠. 거실을 지나 만찬장으로 들어선 진우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이것이었습니다. 독일 재벌 회장이 자신의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아내 해리는 사색이 되어 떨고 있으며 어머니의 알치마는 찢어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죠. 진우의 입에서 서류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진우의 목소리가 만찬장에 울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 가방도 풀어진 넥타이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자신의 어머니 앞에 독일 재벌 회장이 무릎을 꿇고 있고 어머니의 앞치마는 찢어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으며 아내 해리는 사색이 되어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머리가 하얘진 채 진우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죠. 수님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님의 눈에 잠깐 동요가 스쳤죠. 아들 앞에서만큼은 여전히 무식한 시골 어머니이고 싶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 동요는 1초도 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아들의 자존심보다 아들의 인생을 지켜야 할 때였으니까요. 수님은 밀러 회장을 향해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한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건 단지 통역 때문만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저지르려 한 사기의 전모를 알려주기 위해서야. 수님의 독일어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죠. 밀러 회장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어 수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님은 밀러 회장에게 해리 집안이 준비한 사업 계획서의 실체를 하나하나 짚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응급센터를 폐쇄하고 고가 병동만 늘리려는 비윤리적 경영 계획, 그것을 숨기기 위해 가짜 통역사를 매수한 사실, 그리고 밀러 회장의 비판을 칭찬으로 둔갑시킨 통역 사기의 전 과정을 독일어로 낱낱이 밝혔죠. 수님이 한 문장을 말할 때마다 가짜 통역사의 얼굴이 한 톤씩 더 창백해졌고 결국
통역사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일어나 다이닝룸 뒤쪽으로 슬금슬금 빠지려 했습니다. 거기 서시오. 밀러 회장이 통역사를 향해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죠. 통역사의 다리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밀러 회장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지더니 이윽고 분노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 기기를 맡길 뻔했다니. 밀러 회장이 이를 악물며 해리의 아버지를 쏘아보았죠. 해리의 아버지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연신 닦으며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어떤 변명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품 안에서, 정확히 말하면 찢어진 치마 속 허리띠에 묶어두었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3달 동안 파쇄된 종이 조각을 맞추고 서류를 촬영하고 하나하나 정리해서 만든 증거 묶음이었죠. 수님은 그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를 내려놓는 수님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단단했습니다. 이것은 내 며느리 이혜리가 내 아들 김진우의 사업 자금 5억 원을 횡령하여 원정 도박으로 탕진한 증거입니다. 수님의 목소리가 한국어로 바뀌었죠. 이번에는 밀러 회장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서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파쇄된 종이 조각을 맞춰놓은 사진, 도박 사이트 VIP 카드 사본, 차입금 서류의 잔해, 그리고 해리가 친정어머니와 나눈 통화 내용을 수님이 날짜별로 기록한 메모까지. 3달 동안 골방에서 독일어 사전 여백에 적어 내려간 기록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죠. 해리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기마저 빠져나갔습니다. 아,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어머님이 치매가 있어서 이상한 걸 주워 모으신 거예요. 해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어 없애려는 해리의 손을 밀러 회장이 차갑게 제지했습니다. 건드리지 마시오. 밀러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해리를 내려다보았죠. 그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해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그 손끝이 낙엽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비틀거리며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를 하나하나 집어들었죠. 도박 VIP 카드에 찍힌 아내의 이름, 자신 명의로 된 차입금 서류의 실사용자란, 아내가 친정어머니에게 밀러 계약 끝나면 진우 정리하자고 말한 기록. 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서류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읽으면서 입술을 꽉 깨물었는데 입술 사이로 피가 살짝 배어 나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죠. 해리야, 이게 뭐야?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죠. 해리를 바라보는 눈에 이제까지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감정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죠. 여보, 이건 정말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해리가 진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진우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죠. 해리의 손이 허공을 움켜쥐었고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밀러 회장이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계약서를 두 손으로 찢어버렸죠. 종이가 갈라지는 소리가 메마르게 울렸습니다.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이 테이블 위로 흩날렸고 그 위에 해리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스승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나에게까지 사기를 치려 한 사람들과는 단 1원도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밀러 회장의 선언이었죠. 해리의 아버지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병원 경영난을 한 방에 해결해줄 유일한 기회가 눈앞에서 찢어져 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해리가 수님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해리가 울먹이며 매달렸죠. 석 달 동안 어머님을 위해서라는 말로 수님을 깎아내리던 그 입에서 제가 잘못했어요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해리의 손을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석 달 전 바로 이 손이 크리스탈 잔을 빼앗으며 어머님이 다루시기엔 과분하다고 웃던 모습이 떠올랐죠. 수님은 단호하게 해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수님은 아들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어머니의 찢어진 앞치마를 종이 조각에 베어 아물지 않은 거친 손을, 실내화가 벗겨진 맨발을 바라보며 진우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가 이런 분인 줄도 모르고 나는. 진우가 말을 잇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죠. 어머니가 석 달 동안 이 집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수님은 아들의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걸레와 행주를 쥐느라 거칠어진 손바닥이 아들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릴 때 수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으니까요. 석 달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비로소 풀려나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를 껴안은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고 그 옆에서 밀러 회장이 두 사람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는 오랫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해리의 아버지는 해리 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듯 먼저 나갔죠. 현관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구두 한쪽 끈이 풀려 있었으며 등이 한 뼘은 줄어든 것 같았죠. 가짜 통역사는 밀러 회장의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서 있다가 경찰이 올 수도 있다는 말에 벌벌 떨며 펜트하우스를 빠져나갔습니다. 해리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석 달 동안 완벽하게 유지해왔던 공손한 효부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버린 뒤 그 아래에 남은 건 텅 빈 껍데기뿐이었죠. 진우가 해리 앞에 섰습니다. 아내를 내려다보는 진우의 눈에서는 이미 모든 감정이 빠져나가 있었죠. 분노도 배신감도 슬픔도 아닌 차갑고 건조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할게. 진우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여보,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 갚을게. 내가 바뀔게. 해리가 진우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지만 진우는 그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뿌리쳤죠. 어머니가 우리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사셨는데. 진우의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심이 이미 끝난 사람의 눈이었죠. 해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었고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지만 이 자리에서 그 눈물에 동정을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밀러 회장은 떠나기 전 수님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20년 전 선생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죠. 공손함은 실력에서 나오고 무례함은 무지에서 나온다고요. 밀러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수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짓는 미소였죠. 한스, 내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수님의 목소리에 따스함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참을 것도 낮출 것도 없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밀러 회장은 수님에게 독일에서 열리는 아시아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석 고문직을 제안했습니다.
수님이 40년간 쌓아온 경력과 언어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도리를 아는 그 품성이 이 자리에 꼭 필요하다고요. 수님은 대답 대신 밀러 회장의 손을 한번 꼭 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죠. 3개월 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해리의 친정병원은 밀러 메디컬의 투자 철회와 함께 비윤리적 경영 실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해리는 도박 자금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해리의 아버지는 의료법 위반으로 병원장직을 박탈당했죠. 가짜 통역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정체를 알게 된 뒤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시골에서 고생만 하신 분이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거짓말에 맞춰 스스로를 낮춰야 했다는 사실이 진우의 가슴을 가장 깊이 찔렀죠. 진우는 어머니 앞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수님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보답이야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이혼 절차를 밟으며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에게 펜트하우스를 떠나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와 살던 그 넓은 집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고요. 수님은 아들과 함께 새 아파트로 짐을 옮기는 날, 진우가 현관문을 열고 엄마, 이번에는 제일 큰 방이 엄마 방이야라고 말하는 걸 듣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골방이 아닌 햇살이 들어오는 큰 방. 수님은 그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었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봄바람 냄새였죠. 수님은 창가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빚은 단 한 푼도 없었죠. 5억 원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진우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던 무게가 비로소 내려갔으니까요. 독일 하노버. 수님은 밀러 재단이 마련해준 아담한 사무실에서 아시아 의료윤리위원회 수석 고문으로서의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대사관에서 통역관으로 커리어를 시작했던 바로 그 도시에서 수님은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해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어느 봄날 아침 하노버의 정원에서 수님은 아들 진우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건넨 꽃다발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수님은 가슴에 달린 금빛 브로치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렸죠. 20년 전 밀러 회장이 건넨 이 작은 브로치가 수님의 정체를 밝혀준 열쇠였고 석 달간의 지옥을 끝낸 방아쇠였으며 지금 이 자리에 수님을 앉게 한 달이었습니다. 수님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석 달 동안 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은 흔적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제 그 손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감춰야 할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친 손에는 40년간 외교 현장을 누빈 전설의 통역사의 역사가 석 달간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었던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고 끝끝내 진실을 밝혀낸 한 인간의 용기가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진우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마세요. 수님은 아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65년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였죠. 하노버의 아침 햇살이 테이블 위에 찻잔을 비추고 있었고 수님의 가슴에 달린 금빛 브로치가 그 빛을 받아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골방의 어두움은 사라졌지만 수님은 여전히 매일 아침 손수 식탁을 차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들과 함께 먹기 위해서였죠. 낡은 앞치마는 더 이상 입지 않았지만 수님은 그 앞치마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액자처럼 걸어두었죠. 찢어진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 앞치마는
수님에게 가장 처절했던 시간의 기록이자 가장 단단했던 시간의 증거였으니까요. 누군가의 가치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그 옷 아래 감춰진 시간이 말해주는 것이겠죠. 낡은 앞치마에 가려져 있던 전설의 목소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가장 귀한 이름이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기억에 남을 이야기 하나쯤 함께 할 수 있도록 인생 만표가 늘 곁에 있겠습니다.